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근 2개월 만에 다시 책을 잡게 됐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오늘 설 연휴 끝나고 하루 정도 시간이 돼서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구독자 한 2개월간 바빠서 못 올렸는데 구독자가 한두 명씩 계속 느는 걸 보고 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아마 제가 일이 한 3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엔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은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 위츠, 그리고 안지니 옹김입니다. 이 책은 그 송기령 부사장님 그분이 추천한 책인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섹션에 대해서 데이터가 증명한 어떤 자료들 이걸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는 읽지 못하고 일부분만 좀 발췌독을 해볼까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 책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애덤 그랜트도 강력 추천한 책이고 저도 읽어봤더니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전에 목차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AI 시대의 결혼. 사람들은 어떤 애인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행복한 연애를 예측할 수 있는가? 데이터의 과학이 바란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고 나야. 외모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되었다. 뭐 이렇게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료들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목차예요. 외모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늘 무시했지만 데이터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조금 더 잘 따를 조언들 이렇게 해서 조언들을 몇 개 해주셨고 사랑의 유킬리스 저평가된 자산을 강조하라. 최고의 짝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삶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1장이고 2장은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장기 연애 이런 얘기를 하고 결론은 제일 나의 애착 형태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신뢰성 있고 장기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연애의 성공 지점은 나를 알아가는 거가 가장 본질이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만족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나와 맞는 사람과 매치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네,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단기적인 외모와 섹시함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연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2장 아이를 잘 키우는 비결. 동네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3장 재능이 없이도 운동으로 성공하는 가장 그럴싸한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4장 미국의 숨은 부자들은 누구인가. 네. 그리고 5장 성공이라는 길고 따분한 과정. 그리고 6장 행운을 붙잡는 비결. 7장 데이터 광의 외모 대변신. 8장 인생은 소파를 박차고 일어날 때 바뀐다. 네.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9장 현대인을 불행에 빠뜨리는 함정. 이거
SN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걸 좀 갈무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1장은 AI 시대의 결혼, 연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의 또 성격적 애착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그 관계를 사실은 그 어릴 때의 강렬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격 형성이잖아요. 그 성인들의 이 성격들은. 그래서 그 어릴 적 결핍과 애착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친구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오래 연애가 가능하게 되고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도 많이 적혀 있고 그 중에 요 장 중에 한 2개 챕터, 3개 챕터 중에 하나를 할까 하는데 연애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발췌독으로 읽어볼게요. 최고의 짝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삶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챕터 제목이에요. 그래서 답을 먼저 말해주고 이 설명을 해줍니다. 조엘 연구진은 연인들의 특징 중에 그들의 연애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첫째, 삶에 대한 만족. 안정적 애착 유형.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잠시 후 설명이 나온다. 이게 가로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이 성장 마인드 세트. 대체 이 목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 교훈은 행복한 연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해한 심리학 학술지를 읽으면서 이 용어들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특정한 상대와 연애해서 얼마나 행복해질지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상대가 심리학자들이 고안한 각종 테스트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였다. 그러니까 다음에 당신이 애인의 스포츠 중계는 그만 보고 자기와 함께 소파에 들어 누워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새로운 심리 테스트나 해보자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내가 바보 같은 심리 테스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제발 하루만이라도 저녁 시간에 혼자 스포츠 중계 보게 놔둘 수 없어? 라며 신경질을 내고 역시 연애 따위는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해 버릴 게 아니라 순순히 애인의 제안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애인이 장기간 연애를 하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심리 테스트를 해보라. 이런 심리 테스트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장기간 연애 상대로 적합하다. 믹 제거에 관한 우스개 하나. 제거가 무대에 올라서는 나는 만족을 몰라. 이 롤링스톤즈 유명한 노래인 I can get no satisfaction. 네, 요거를 가리킨다고 해요. 라고 노래할 때 그의 목소리, 리듬, 카리스마는 무척 매력적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노랫말을 듣고는 제거가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오랜만에 읽었더니 어색하네요. 이어가 볼게요. 애착 유형에 관한 설명은 아미르 레빈과 레이첼 헬러의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이라는 탁월한 책에서 나온다. 안정적 애착 유형은 연애 상대의 이상적인 특성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정적 애착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며 관심과 애정을 편안하게 표출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 애착 유형 테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다. 사이트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고요. 네. 성실성은 1961년 어니스트 튜프스와 레이먼드 크리스털이 최초로 제안한 5가지 기본 성격 특성 중에 하나다. 성실한 사람들은 규율을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정돈되어 있고 믿음직하고 따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좀 따분한 이야기 드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중간 스킵하고 행복한 연애를 가장 잘 예측하는 특징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우리가 연애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해 진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온라인 사이트, 데이트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외형적인 면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한다는 우울한 데이터를 떠올려보라. 사람들은 섹시한 애인을 간절히 원한다. 섹시한 애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네, 그렇죠. 사진 보고 먼저 판단을 하죠. 네. 실제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은 데이터에서 섹시한 상대와 짝지어진 사람이 더 행복해졌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그들은 거침없는 섹스에서 오랫동안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매력적인 애인을 파티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천 쌍의 연인들에게서 얻은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네. 현실의 데이터를 쌓아봤더니 그렇지 않다. 연애를 해서 행복해질 확률이 높은 사람은 좋은 성격 특성을 가진 짝을 만난 사람이었다. 결국엔 성격이네요. 네. 1만 쌍이 넘는 다른 연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보자. 짝을 찾을 때는 사람들의 피부색, 얼굴의 대칭, 키, 매력적인 직업, 머리 글자 같은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성격이다. 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에 성격이고 그 성격이 이게 단순히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상대와 내가 애착을 서로 그 결핍이 있는 어떤 애착의 형태를 좀 보다듬어 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짝을 만나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관계는 아니고 누군가 어떤 결핍적 애착이 있으면 그걸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또 거기 그 애착 부분에는 또 충만한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그런 대상을 알아가고 만나면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데이터가 해주는 우리가 연애로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네, 였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동네가 중요하다 2장 나왔었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 얘기도 있죠. 아이의 그 학업을 위해서 동네를 이사하는. 네.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요건 좀 2장은 스킵할 예정인데 중요한 내용은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그 주변 동네 어른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약간 느슨한 관계에서의 어른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게 되어 있어서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현명한 어머니라면 또는 좀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많이 케어해 줄 수 없는 요즘의 현대 부모라면 좋은 동네에서 그리고 자기 이웃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 자기 기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동네적 환경이 아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하고요. 3장은 운동으로 성공하는 방법. 4장은 미국의 숨은 부자들은 누구인가. 네, 여기서
이것도 사실 결과 얘기하면 사장이 되라 합니다. 네.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어쨌든 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사장은 뭐 작은 사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을 갖춘 어떤 사업체를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뭐 되게 데이터적으로 유망했던 부자가 됐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사장이 되라. 사장이 돼야지만 자본주의의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즘에 레버리지라는 책도 다 읽었는데 그 책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을 모으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 수밖에 없다. 네, 회사 생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읽을 부분이 이제 5장 성공이라는 길고 따분한 과정. 네, 잘못된 통념, 외톨이가 창업에 유리하다.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 제목이 스프링스틴 법칙,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찾아라입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찾아라. 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이게 제가 구독자가 좀 더 많아지면 실시간으로 읽어드리면서 밤에 이제 댓글들도 보면서 이 읽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도 좀 피드백도 받고 싶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읽고 싶은데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는 안 되네요. 근데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스프링스틴의 법칙. 성공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물리학자 바라바시 그리고 세뮤얼 프레이버거가 이끄는 과학자 팀은 예술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요소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화가들의 전시와 경매의 정보를 모아놓은 매그너스라는 앱을 바탕으로 예술적 성공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화가 49만 6,354명의 이력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러고는 화가들 한 명 한 명이 주로 어디에 작품을 전시했으며 작품을 얼마에 판매했는지를 알아냈다. 연구자들은 맨 먼저 다빈치 효과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어느 화가가 명망 높은 화랑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나면 그 화가의 성공 확률은 수직 상승했다. 명망 높은 화랑에서 작품을 선보이면 수직 상승했다. 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시카고 미술관과 같은 정상급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들이 10년 뒤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할 확률은 39%였다. 네. 그 화가들 중 절반 이상이 그 전시 이후에도 줄곧 명망 높은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 화가들이 판매한 작품의 최고 가격은 평균 19만 3,064달러였다. 명망 높은 화랑에서 작품을 전시하지 못했던 화가들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었다. 이 화가들의 86%는 10년 뒤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인류 화랑에 진출하지 못하고 화가 생활을 끝낼 확률은 89.8%였다. 와, 90%에 해당하네요. 네. 결국 그 10% 범주 안에 한번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현실이고 자본의 어떤 진리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게 반전이 사실 있습니다. 그들이 판매한 작품의 최고 가격은 평균 4만 476달러에 그쳤다. 네. 19만에서 4만이니까 4, 4, 16, 4, 5, 20, 한 5분의 1에 못 미치네요. 네.
잘 팔린 작품의 가격에 비해서. 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어느 화가의 작품이 인류 화랑에 전시된 다음부터 그 화가는 미술계에서 보증을 받은 내부자가 된다. 이 얘기죠. 예, 내부자. 미술관 큐레이터들은 기꺼이 그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화가의 작품을 구입한다. 데이터는 이 운 좋은 소수 화가들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점점 더 큰 성공과 돈이 그들에게 굴러들어온다. 이거는 우리나라 예술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계속 작품을 많이 하는 감독, 유명한 감독이 더 다음 작품을 하게 되어 있고 배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든 예술 부분이 그렇다라고 이제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증을 받은 화가가 성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성을 내며 징징댈지도 모른다. 내 작품이 저 사람 것보다 나은데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화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예, 그쵸? 네. 사람들이 저 화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미술관이 저 화가를 띄워주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렇게 징징대는 말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다. 주류에 진입한 화가들도 대부분은 바깥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경력이 순조롭게 발전하는 보증수표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들도 뭔가를 해야 했다. 프레이버거와 동료 과학자들이 수행한 화가들의 이력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워진다. 네, 비법이 나옵니다. 그들은 비주류 화가에서 보증수표 화가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화가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적인 전략을 발견했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집요하고 끈질기게 탐색했다. 연구자들은 비주류 화가들이 두 범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범주 1에 속하는 화가들은 작품을 동일한 화랑에 계속 전시했다. 범주 2에 속하는 화가들은 작품을 세계 곳곳에 여러 화랑에 전시했다. 물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그들의 작품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주류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화가들은 기회의 사냥꾼처럼 자신의 작품을 받아주는 다른 화랑들을 찾아냈다. 범주 1과 범주 2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각 범주에 속하는 화가 한 명씩의 전시 일정표를 가져왔다. 우선 범주 1에 속하는 어느 화가의 전시 일정표를 보자. 이 화가는 비주류로서 결정적인 성공을 한 번도 거두지 못했다. 그 범주 1에 속하는 그 화가 성공을 못 이룬 화가의 일정표는 대부분 같은 도시 그리고 같은 나라 그리고 같은 화랑에서 거의 다 전시를 했습니다. 네. 요 표가 있는데 그렇게 좀 분류가 되고요. 범주 1에 속하는 화가는 작품을 자기가 사는 나라의 동일한 화랑에 반복적으로 전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주 2에 속하는 화가들의 전시 일정표를 보자. 이 사람은 대성공을 거둔 독일 화가 다비드 오스트롭스키임을 밝혀둔다. 근데 이분의 전시 일정표는 꽤나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곳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전시를 했어요. 네, 쭉 있고 오스트롭스키가 발음 이상했네. 오스트롭스키가 범주 1 화가와 달리 여러 나라의 여러 화랑에서 작품을 전시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는 초창기부터 집요하고 끈질기게 탐색을 했고 기회가 찾아오면 장거리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응락했다. 네. 프레이버거 연구진은 범주 2에 속하는 화가들, 곧 오스트롭스키처럼 다양한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화가로서 성공을 누릴 확률이 6배 높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네. 왜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번 전시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하는 것이 성공을 예측하는 변수일까? 연구자들은 일관되게 화가의 명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화랑들이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알아냈다. 해머 미술관, 디킨슨, 화이트 큐브 같은 곳이다. 이곳들은 아주 유명한 화랑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덜 유명한 화랑 중에 어느 화랑이 화가들에게 기회를 열어줄지 예측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여러 장소를 다니며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들은 이런 화랑 중에 한 곳을 우연히 만나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았다.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는 비주류 화가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를 주는 전시회를 발견하지 못했다. 프레이버거 연구진이 화가들의 관한 빅데이터 연구를 알았을 무렵 나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출연하는 브로드웨이 스프링스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스프링스틴은 21세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때 그는 저지 쇼어의 고향 마을 술집에서 록앤드롤을 연주하면서 여러 해 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뒤였다. 젊은 나이에 스프링스틴은 플레이버거 연구진이 빅데이터에서 찾아낸 교훈을 직관적으로 알아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스프링스틴은 그가 했던 고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은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나는 라디오에 출연하지 못할까요? 나는 망할 놈의 캠핑카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좋은 예술가들도 많은데 실력이 더 있는 예술가들도 많은데 상업 예술가들보다 실력이 많은데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죠. 네, 되게 새겨들어야 될 빅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덤이었죠. 1971년 누가 저지쇼까지 와서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씁쓸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비주류에 있는 예술인들은 더 의기소침해져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여러 군데에 얼굴을 비치고 찔러보는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프링스틴은 범주 1에 속하는 화가처럼 살아갈 뻔했다. 그의 예술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선보이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프링스틴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했으며 범주 2에 들어갈 방법도 알아냈다. 뭘까요? 범주 2에 속하는 예술가들은 분주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방송에서 스프링스틴은 그가 21세 때 밴드 멤버들과 의논했던 일을 회상했다. 저는 밴드 멤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저지쇼라는 좁은 땅을 벗어나서 미지의 장소로 모험을 떠나야 해. 스프링스틴은 샌프란시스코에 인맥을 가진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3일 뒤 캘리포니아주 빅서 음악 축제에 새해 전야 공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의 멤버들은 화물 겸용 승용차를 타고 대륙을 가로질렀다. 벌써부터 이 두근두근하네요. 차에 기름 넣을 때만 빼고 계속 달렸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스프링스틴은 범주 2에 속하는 화가의 삶을 살았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모든 소규모 연주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고 음악인들과의 만남도 무조건 승낙했다. 때때로 음반 제작사의 오디션 기회를 얻었는데 매번 탈락했다. 마침내 여행 중에 만난 음악가 친구가 자신이 아는 연예인 매니저에게 그를 소개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그는 뉴욕시의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오디션 기회를 얻었고 보기 좋게 통과해 첫 음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로써 그는 성공의 문턱에 다다랐고 그의 경력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며 저절로 커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그의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저지쇼에서 나온 아무개일 뿐이었다. 아직 방구석에서 고군분투 중인 실력 있는 예술가들의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확률이 높다라는 책이니까 한번 유념하고 이런 행동을 옮기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기가 잘 안 나죠, 근데. 네. 책이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책 읽으면 참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오늘날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된 이유는 시적인 노랫말과 에너지 넘치는 콘서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강렬한 무대를 만드는 사람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인 이유는 그가 21세부터 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새 전야 공연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재능으로는 스프링스틴에게 뒤지지 않는데도 매그너스 앱 데이트에서 발견된 범주 1의 화가들처럼 자기 고향의 같은 장소에서 계속 연주하면서 누군가를 알아주길 기다렸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예술가로 성공하려면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당신을 발견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기꺼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야 한다. 스프링스틴은 다비드 오스트롭스키를 비롯해 수많은 성공한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운을 직접 만들었다. 당신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빅데이터가 밝혀낸 예술가의 교훈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송기령 부사장님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엔 사실 이게 여러 군데 전시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반대로 유튜브라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있으니까 유튜브나 SNS를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어떤 그 사람 질문했어요. 그 플랫폼, 자기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자신을 드러내기가 참 꺼려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쩌면 메타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싫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유튜브를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송기령 부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SNS, 유튜브가 하는 게 당신을 유리한 지점에 갖다 놓을 거다. 네,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나의 재능을 다양한 곳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능은 기본이고 결국엔 마케팅이다.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주류로 남게 되고 그게 전체 100% 중에 90%가 비주류로 남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도 마케팅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교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깃발을 꽂고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뭔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저한테도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공유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책 뒷부분에 현대인을 불행에 빠뜨리는 함정, 즉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든 게 근사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근사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 유명한 말은 2012년에 앵거스의 노래 제목으로 처음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근데 데이터는 뭐라고 말할까? 이 문구가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게 근사하진 않다. 삶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여지를 두고 궁금증을 주기 위해 좀 남겨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현대인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와 그 다음에 뭐 일의 관계, 그리고 좀 요약을 하자면 의외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소명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되게 은밀하게 다시 물어보면 그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하기 싫다. 이런 얘기가 더 많고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답변들이 더 많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이 이룰 수 있냐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게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악을 들으면서 근무,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들과 함께 근무,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주는 어떤 행복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재택근무하게 되는 것들,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네. 이 얘기가 예전에 요즘에 이제 신사임당, 이제 구사임당이 되셨죠. 근데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보기 싫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회사 생활보다는 자기가 자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결이 같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같이 일을 하는 것, 그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그 즐거움에 기반한 일들은 돈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라고 지금 노트를 적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사색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변화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연과 많이 접하는 환경을 갖는 것들이 엄청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제가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이 책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줬고, 실질적으로 많은 힌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되게 빨간 표지에 노란 글자로 되어 있고 되게 강렬한 표지로 되어 있는데, 책도 되게 술술 잘 읽히고 사람마다 다른 부분에서 아마 인사이트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읽어서 좀 리딩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급했는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더 자주 읽도록 하고, 저도 지금 작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텝으로 조연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많이 바빠서 여유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책을 읽지 않을 때는 마음이 참 많이 불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너무 뻔한 아저씨 같은 멘트긴 한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조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은 친구보다 책이 더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